26페이지 시조와 가사 챕터로 넘어갈 건데, 지금 보시면 이 앞에 있었던 녀석들은 단원이 이제 그 잘린 반쪽쯤에 있었지. 근데 이번에는 시조가 한 페이지에 있고 가사가 한 페이지에 모여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만큼 중요도가 높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고, 선생님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현실적으로 수능에 나온 작품은 뭐다? 시조랑 가사다. 그래서 이 두 작품에 힘을 많이 주고 가셔야 될 겁니다. 이번 수능 2021학년도 수능에서도 역시 똑같이 3위곡이라고 하는 가사와 그리고 시조 한 편이 또 실려서 함께 묶음으로 나왔었죠. 시조 가사는 무조건이다 라는 거 생각해 주시고요. 일단 이론 정리부터 먼저 합시다. 솔직히 시조의 기본적인 정의를 모르는 사람은 여기는 없을 거야, 그지? 자, 일단 제목부터 먼저 써보고 가고요. 시조가 아니고 시조죠. 자, 시조 제목 써놓고 한번 봐봅시다. 일단 시조의 발생은 언제쯤이다? 시조 발생은? 조선이 아닙니다. 고려 때입니다. 고려 중엽 무렵에 발생했을 것이라고 예상해. 고려 중엽에 발생을 해서 뭐랄까, 이 사대부들의 어떤 유교적 그리고 관념적, 철학적 이런 세계관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장치로서 시작했던 것이 시조야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개념에는 이런 말 써주시면 됩니다. 고려 후기, 잠깐 중엽이라는 말보다는 후기라는 말이 맞겠어. 왜냐면 중엽은 이제 막 초창기로 하나씩 등장하기 시작한 시기니까 고려 후기 사대부의 유교적 관념들 따위를 드러내기 위한 장치로 사용되기 시작했었다 라고 하는 걸 개념으로 잡아주시고요. 형식이야 뭐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있는 그거야. 이렇게 외우지 않았을까? 3장 6구 45자 내외의 사음보의 정형류를 지니며 종장의 첫 음보는 3음절로 고정된 형태의 작품을 우리는 시조라고 부르지 라고 외웠을 거야. 근데 이거 외우지 마. 당연한 거야. 아니, 이거 외우지 마라는 분은 너무 극단적이다. 너무 당연해서 시험에 안 나오는 거야. 그 정도 레벨이야. 알겠지? 3장 6구 45자 정도. 그래서 여기서 장, 구, 자 이런 개념을 나 혹시 이거 정확하게 모른다. 6구가 뭘 말하는지 모른다. 설명해드리려고. 없어? 답은 있어? 오케이. 자, 여러분들 대표적인 작품 뭐 나올까? 이 몸이 죽고 죽어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 선생님이 그냥 표시해 볼게요.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집도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양한 일편단심 가실줄이 이실이야. 이게 시조의 전체 구절이잖아, 그치? 참고로 지금 이 시조 뭐예요? 정몽주의 단신가잖아. 고려 때 만들어진 시조잖아, 그치? 유명한 고려 때 시조야. 근데 지금 이 작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총 덩어리가 하나, 둘, 세 개의 줄로 이루어져 있지. 그럼 이것들을 각각 뭐라고 한다? 장이라고 부르는 거야. 장은 첫 번째 줄을 초장, 두 번째를 중장, 세 번째를 종장이라고 부르죠. 맞나요? 두 번째, 구라고 하는 건 요렇게 끊어가는 거야. 이걸 1구, 2구, 3구, 4구, 5구, 6구. 그치? 오케이. 45자라는 얘기는 보통 이 글자들이 세 글자이거나 네 글자를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 이 전체적인 숫자를 합쳐보면 대략 45자 정도가 되더라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음보는, 사음보는 파란펜으로 구분해줄까?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이런 식으로 총 4개의 음보가 일정하게 반복되는 구조를 취하죠. 그래서 사음보의 정형률이라고 부르고, 특히 이때 종장, 이 마지막 장이 종장이잖아. 종장의 첫 번째 음보 여기죠. 여기는 몇 글자? 3음절, 세 글자라는 뜻이잖아, 그치? 3음절로 고정된다 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특성으로 드러나. 근데 이 부분은 이따도 아까도 지난번에도 보여드렸었지만 향가할 때 얘기했던 부분이야. 기억나시죠? 향가란다. 고려, 잠깐만. 미안해. 19채 향가를 했을 때 얘기했던 거죠? 기억나십니까? 19채 향가의 낙구천머리의 감탄사가 시조의 종장 첫음보 3음절 고정 형태로 변형된다 라고 하면서 이걸 뭐라고 불렀다? 시상의 집약 정도로 이해를 한다. 오케이? 몇 단 구성이다? 3단 구성이다. 이 두 가지는 중요한 형식적 특징으로 같이 한다. 가치를 지닌다. 이런 얘기를 해드렸었던 거 기억하시고 계실 겁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개념은 이 정도, 그리고 형식은 이 정도로 메모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런데 실제로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정도까지 올라오게 되면 이 시조 파트에서 이론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조되는데,
자, 별표. 이 부분은 여러분들 그 아랫단이나 윗단 어딘가에 좀 빈 공간에 새롭게 써놓도록 합시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겪게 되는 문제 패턴은 이런 식이에요. 자, 시조의 향유층의 확대 개념이 정말 중요해요. 이 앞에 거는 그냥 기본적인 내용일 뿐이고. 자, 일단은 향유층이라는 개념부터 파악해 봅시다. 향유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게 된 사람. 향유하다. 시조를 향유하다. 향유하다를 조금 쉬운 우리말로 바꿔보면 누린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거든. 누린다. 여러분들은 스마트폰의 향유층이야. 맞지? 오케이? 향유한다는 얘기는 뭘 어떻게 한다는 얘기야? 핸드폰 켜고 끌 줄 알고, 앱도 쓸 줄 알고, 인터넷으로 이것저것 할 줄 알고, SNS 사용하잖아. 이것저것 다 마음에 드는 방식으로 요리할 수 있지, 그치? 마음껏 누린다, 마음껏. 자기 스스로 시조의 경우라면 작자가 시조를 지을 줄도 알고, 감상할 줄도 알고, 안목도 있고, 그걸 보면서 즐길 수 있는 상태의 레벨을 향유한다고 부르는 거야. 이랬죠? 누린다라고 번역했어, 그래서. 근데 이 향유층이 확대되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야. 자, 잘 보세요. 맨 처음에 시조가 출발할 때는 누구들의 작품이라고 했었죠? 양반 사대부들의 작품이야. 그 양반이라고 써드릴게요. 오케이? 오케이? A. 그리고 양반층이 그럼 뭐에 대해서 노래를 했는가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앞에 써진 대로 유교 이념에 대한 노래를 많이 하지. 충이 어쩌고 절개가 어떠고 지조가 중요하고 이런 얘기. 이거는 양반들의 뭐랄까 전성기 때의 유토피아라고 생각하면 돼. 내가 이런 걸로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어. 그러면 자, 양반들도 은퇴를 하는 거라잖아. 나이가 늑수그레 해져가지고 이제 은퇴하면 어디 가서 사는 걸 되게 좋아한다. 지금 우리나라도 비슷해. 은퇴한 사람들은 어디 살고 싶어해. 전원주택 아니야? 그죠? 자연에 돌아가서 즐기며 사는 걸 추구해요. 그래서 자연 친화. 이 두 가지 얘기를 주로 해요. 시조를 통해서. 자, 정리되고 있죠? 양반들에 의해 유교 이념이나 자연 친화의 노래들이 이어졌고, 이때 시조의 형식은 당연히 위에서 봤던 평시조의 형식으로 노래합니다. 여기 있는 요게 바로 평시조입니다. 오케이? 요게 시작 단계야. 자, 그렇게 만들었던 양반들의 전유물이었던 시조가 조선 중기쯤 넘어오게 되면 이제 향유층이 조금 더 늘어나게 돼요. 바로 누구냐면 기생들에 의해서 확대돼요. 얘들아, 시조는 원래 시조창이었어요. 시조는 노래였다고요. 지금 우리는 뭘 보고 있는 거다? 노래 가사를 보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자, 좀 극단적으로 표현해보자면 지금 우리는 시조창을 안 하잖아. 물론 하는 사람도 있고 전수도 있어요. 그게 많지만 니들 시조창 들어본 적은 별로 없을걸? 그치? 자, 만약에 이런 식이라고 생각해봐. 자, 예를 들어 좀 옛날 노래인데 엑소 노래가 있어. 엑소. 그치? 그러면서 노래 가사에 으르렁 네. 이러면서 노래 가사가 있어. 오케이? 그러면 2078년의 아이들은 너 멀리 가자. 됐다 멀리 가자. 그치? 3000년대의 학생들은 2000년대의 문화 이러면서 이런 노래 가사를 보고 배우겠지. 다음은 그렇지 2000년대에 향유되었던 노래의 일부이다. 이 작품을 보고 이해한 내용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보자고. 그럼 이걸 보면서 음성 상징어를 사용했어. 시어의 반복이 나타나고 있어. 그치? 원시적 생명력을 드러내고 있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 선택지어서 통통 드러나는 거라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우리가. 조선시대 노래를 가지고. 원래는 뭐다? 노래였다. 됐지? 자, 그러면 이렇게 노래를 즐기는데 당연히 양반들이 노래하고 신나게 퍼마시고 놀고 즐길 때 누가 안 빠지면 섭하지. 기생들이 빠지면 섭하잖아. 같이 노래해야 되는데 그럼 봐봐. 기생들도 그러면 시조를 지을 줄 알고 노래할 줄 알아야 양반이랑 어울려 함께 즐길 수 있는 거 아님? 근데 기생들이 설마 유교 이념을 노래했겠어? 놀러 왔는데 임금님께 충성하셔야지요. 이런 노래하면 흥 닫게지잖아. 무슨 얘기 해야 돼?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죠. 좀 더 밀어줄게. 사랑에 대한 노래를 주로 하죠. 주제가 보통 사랑으로 갑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기생이다 보니까 양반들의 어떤 한자 어투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대로 따라하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우리말 표현이라든가 또 음성 상징어들을 직접적으로 시에 사용하기 시작하는 패턴들이 만들어지게 돼. 요때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으르렁 같은 것들이 나온다는 거야. 감정 피시나요? 자, 그리고 기생들이 양반들이랑 같이 어울려준다면 당연히 무슨 형식을 똑같이 취했을 거야?
평시조 형식을 취했겠지. 됐나요? 자, 그럼 잘 봐. 양반층에게서 기생층에게로 지금 뭐가 확대된 거라고? 향유층이 확대된 거야. 그치? 양반층은 고위층의 남성들이었어. 됐어? 오케이? 근데 기생은 어때요? 하류층의 여성들이지. 됐어? 자, 이 모양새를 보니 저거 양반들이라고 깍죽대고 시조 짓고 있는데 같잖아서 그 정도는 나도 하겠네 하면서 이제 누구까지 최종적으로 끼어들게 된다? 평민들까지 시조를 짓게 돼. 여기쯤 오면 조선 후기까지 오는 거야. 오케이? 고려 후기부터 시작해서 조선 초까지는 양반들의 전문이었던 것이 조선 중기쯤을 지나 조선 후기쯤으로 넘어오게 되면 평민층으로까지 뭐가 된다고? 확대되는 거라고요. 되셨죠? 그러면 평민층이 노래를 했을 때 설마 유교이념 노래했겠니? 자연친화를 했겠니? 사랑 얘기만 했을까? 그건 아닐 거야. 되게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 평민들의 시조를 보면 되게 재밌는 거 엄청 많아. 엄청 웃겨. 웃기는 것도 엄청 많고 야한 것도 엄청 많고 약간 쩔어. 스웩이 진짜 죽여줘. 그래서 뭐랄까? 이런 느낌이랄까? 펜트하우스에 사는 사람들이 클래식 듣던 사람들의 노래가 어느덧 힙합 계열로 바뀌어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가사도 많이 바뀌어 있고.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씁니다. 진솔한 생활 감정. 아까 진솔하다고 무슨 뜻인지 말씀드렸죠? 진실되고 솔직한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살아가는 이야기 그 자체를 자유롭게 풀어내. 그래서 시조의 주제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꽃게 파는 얘기, 남편이 병 걸려서 수발 들다가 수박 화채 만드는 이야기, 바람난 여자의 어떤 도박 이야기, 그런 얘기가 다 나와요. 요즘 노래 가사랑 비슷하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알겠지? 이렇게 진솔한 생활 감정을 노래하는데 다만 여기서는 이제 해학과 풍자라는 방식이 굉장히 많이 사용돼. 아까 우리가 봤던 이미 오마버늘이라는 그 작품도 참고로 사설 시조예요. 맞죠? 근데 그 시조는 임을 기다리고 있는 너무 가엾고 슬픈 안타까운 마음을 노래하고 있을지언정 어쨌든 내용은 웃기지. 이렇게 자기 자신을 미친년으로 만들어 놓잖아. 그죠? 슬픔을 기쁨으로 승화하는 것, 그걸 해학이라고 부르는 거야. 슬픈 일을 웃음스러운 일로 바꿈으로써 뭔가 긍정적 에너지를 뿜어내는 것. 됐지? 보통 대학 교수님들 중에 어떤 분은 웃음으로 눈물 닦기라는 표현을 쓰시기도 하고 옛날에는 그런 단어가 시험에 답이기도 했던 시절도 있었는데 어쨌든 해학과 풍자가 중심이 된다는 거. 그리고 형식도 많이 바뀝니다. 이때로 오면 평시조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3장 6구 45자라는 제약이 있잖아. 답답하다고. 그러니까 첫 번째 룰을 무시합니다. 두 번째 룰을 깨버려요. 하지만 세 번째 룰까지 깨버리면 이제 더 이상 시조가 아니게 되는 거 아니니? 새로운 장르가 개척돼 버린 거잖아. 그래서 세 번째 룰을 꼭 지켜. 그래서 뭐라고? 마지막 장의 첫 번째 문은 무조건 몇 글자다? 세 글자다. 잠깐 방금 봤던 25페이지의 작품 봐봐. 25페이지 50번 문제 작품 마지막 종장의 첫 번째 글자 세 글자 뭐예요? 모쳐라 라는 말 보이죠? 그런 식이야.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사설시조라고 불러. 이때 정의 체크. 사설시조라고 하는 건 2개 이상의 장이 늘어나 있는 형태를 사설시조라고 부르는 거야. 초, 중, 종장 중에서 2장 이상. 그러면 평시조에서 사설시조가 갑자기 나오느냐? 참고로 그건 아니야. 이렇게 넘어가는 단계에서 중간에 어시조라는 게 있어. 그럼 어시조는 뭔데요? 초장이나 중장 중에 하나가 오야 선택이지? 초장이나 중장 중에 하나가 길게 늘어진 형태의 시조를 보고 우리는 엇박자 시조, 그래서 어시조라고 부른다.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굉장히 중요한 개념 설명해 드렸습니다. 요거 머릿속에 잘 집어 넣으시고요. 너희들의 교과서도 이 순서를 따라서 작품이 만들어져 있어. 100%야. 어떤 교과서를 쓰게 되든 시조 챕터가 있으면 첫 번째 작품으로는 양반들의 시조가 나올 거야. 알겠지? 두 번째 작품으로 기생들의 시조가 나올 거고, 어떤 학교는, 어떤 교과서는 세 번째 작품이 바로 사설시조로 나오기도 하고, 어떤 교과서는 그 사설시조를 학습활동에서 풀어줄 거야. 자, 왜 세 개를 배웠는지 알겠지? 오케이? 우리도 이 축을 놓고 너희들 교과서에 실리는 작품들 위주로 한번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되셨죠? 자, 여기까지 다 썼으면 이제 남은 빈칸만 조금 더 채우고 시조 작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
자, 2번. 종류부터. 종류는 그러면 총 3개의 칸이 있는데 뭐뭐 채워야 될지 알겠죠? 첫 번째 칸은 무슨 시조 얘기하는 거니? 3장 6구 45자의 정형시를 평시조라고 부르지? 그죠? 두 번째, 두 구 이상이 평시조보다 길어진 건 무슨 시조다? 이건 역시조 쓰는 거 아니에요? 사설시조입니다. 알겠죠? 2개 이상이 늘어나는 거, 아까 말씀드렸지? 2개 이상의 장이 늘어나는 거 사설시조라고 했어. 그럼 세 번째 건 뭘까? 아니, 시조를 여러 개 늘어놓는 시조도 있어. 그럼 무슨 시조라고 해야 할까? 알 텐데. 니들이 처음 보는 걸까, 이 개념이? 연시조. 연시조라고 해. 연달아 배치된 시조야, 연시조.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교과서에서 배운 작품들은 평시조이거나 사설시조 그리고 연시조까지 포함된다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됐죠? 요 어시조는 잠깐만 등장하는 시기의 작품이라서 그래. 자, 시조 문항의 전개 가볼게요. 향유층에 빈칸이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어떤 단어를 써야 될지도 대충 눈치를 채지 않았니? 새로 만들어드렸지, 여기다가. 자, 고려와 쇠퇴하던 시절 우국충전을 노래하는 시조는 누구에 의해서 불러졌을까? 양반이라고 쓰지 말고 여기 신흥사대부. 참고로 선생님 맨 처음에 여기 있죠? 신진사대부고 신흥사대부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어. 사대부. 양반이라고 해도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사대부라고 써주시고요. 조선 전기에는 자, 향유층을 2개를 쓸 거야. 첫 번째, 고려 왕조를 회고. 고려 때가 다 이렇게 허무하구나. 조선 계곡의 송축이 뭔지 알지 이제? 송도와 송축이 뭔지 알죠? 조선이란 새로운 나라여 번영하시라. 유교적 충이, 자연 예찬. 여기까지는 누가 썼을 거야? 양반이 썼겠지. 신은 사대부로서 다시 쓰세요. 사대부가 됐고, 그리고 이별의 정한은 누구에 의해서 향유됐을까? 이별의 정한? 이 사람들 싹 다 마이크를 꺼놓은 거 보소. 야, 이별의 정한은 누가 했을 거야? 마이크 좀 켜줘. 혼자 떠드는 거 힘들어. 자, 누가 했다? 다 같이 대답 좀 해주세요. 누가 했다? 네, 기생들이요. 기녀, 기생 맞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조선 후기는 이제 평민이라고 써주시고요. 평민 밑에 요 단어만 또 추가해줘. 가객이라는 단어도 추가를 해주세요. 이 가객은 뭐냐면 전문 노래꾼이에요. 아예 노래하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등장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가객은 현대사회 기준으로 뭐가 되는 거야? 가수가 되는 거지. 노래하는 사람들이잖아. 그쵸? 자, 더워라. 자, 여기까지 해서 시조의 전개까지 봤고요. 자, 참고 다음 페이지에 이제 그 오른쪽 챕터에 주제가 있을 거야. 주제는 솔직히 이게 다는 아니야. 이게 다는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이 정도의 중심축을 가지고 간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자, 뭐가 많이 나오느냐? 첫 번째, 인간이 보편적으로 경험하고 느끼는 사랑과 이별에 관한 정서. 무슨 말을 써야겠니? 이별의 정한이 일단 제일 많아요. 선생님이 지금부터 써드린 한 4가지 정도만 쓰고 나면 웬만한 시조들의 주제는 다 잡힐 거야. 전부 다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별의 정한 노래, 황진이의 시조와 홍랑의 시조 보이죠? 근데 황진이가 누구였어? 조선시대 제일 유명한 기녀 아니었어? 홍랑이 누구였어? 조선시대 유명한 기녀입니다. 홍랑과 관련된 고사도 있어. 홍랑고사라고 있어. 아니 미안해, 그 홍랑은 그 사람이 아니죠. 홍장고사고요. 아무튼 홍랑이라고 하는 뭐랄까 기생 출신인데도 자신이 사랑하는 남자를 위해 자신의 얼굴을 긁어버린 그런, 그러니까 기생 출신이니까 얼굴이 예쁘잖아. 남편이 죽었어. 그래가지고 그 사랑하는 사람의 어떤 뜻을 잇기 위해서 자신의 얼굴을 해쳐버려. 긁어버려. 다른 남자가 접근하지 않게. 그리고 남편의 장을 치르고 3년 뒤에 같이 자살해요. 남편의 장례를 누군가 치러줘야 되는데 그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가 3년 동안 더 산 거야 그냥. 장례 치르려고. 그런 지조와 절개를 가진 인물입니다. 기생인데도 불구하고. 됐죠? 뭐 어쨌든 그런 걸 이별의 정한을 노래합니다. 이들은 그게 쉽게 이해가 될 수 있겠니?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났어. 그 사람의 그 사람의 어떤 말들을 묶은 책을 출판하고 싶어. 그래서 그 출판을 다 끝내고 출판사에 인쇄 열고 날아가는 거 보고 수면제를 먹고 자살했다. 진짜 야, 이것도 요즘 드라마로 쳐도 진짜 대박 순정극 아니야, 그지? 그런 얘기들이 요즘도 있었다. 그때도 있었다라는 거야. 자, 쉽지 않은 일인데 해내요. 두 번째, 권력 다툼이 싫어. 나 이제 정치 지긋지긋해.
자신의 심력을 정치적으로 실현할 수 없었던 양반들이 자연과 버타며 살고자 했던 노래, 바로 이걸 무슨 노래라고 하냐면 강호 한정가라고 불러요. 그래서 강호 한정을 노래했다고 부릅니다. 중요한 단어예요. 좀 체크해 놓으시고요. 이때 강호라고 하는 건 강이랑 호수를 말해. 알겠지? 강과 호수는 어디를 뜻한다? 자연을 뜻한다 라고 이해하면 된다. 오케이? 따라왔고요. 이때 자연 속에서 느끼는 한가로운 정서를 말하는 거야. 번잡하고 복잡하던 1분 2초라도 자신의 머리를 쓰지 않으면 언제 뒤통수를 맞을지 모르는 그런 권력 세계에서 벗어나서 오늘은 낚시나 할까? 아예 아무것도 못 잡았네? 내일 잡으면 되지 이렇게 살아가는 거. 그치? 한가로운 정서, 강호한정이라고 불러. 자, 그리고 세 번째, 나란 일에 대한 걱정이라고 돼 있잖아. 이런 거는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냐면 우국지정, 혹은 요거랑 비슷한데 연군지정이라는 것도 있어요. 거의 비슷한 말이라고 하도 돼. 우국은 나라를 걱정한다는 뜻이야. 근심 우자죠. 나라에 대한 근심, 나라를 걱정하는 것이고, 연군이라고 하는 건 연정, 연애하다, 사랑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임금님을 사랑하는 이야기인데, 여기서 연군이라고 하는 건 보통 임금님은 그 나라를 의미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보통 같은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조선 후기 민중들이 의식이 성장했어. 나라를 위한다는 쓰레기 새끼들이 실제로 전쟁 나니까 도망가기 바쁘고 자기 재산 챙기기 바빠. 정작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키고 있어. 그쵸? 조선 후기의 양반들을 비판하는 민중의 의식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게 대표적인 조선 후기의 사설 시절하는 거야. 그래서 이 네 번째 주제로는 현실 비판 정도 잡아주시면 좋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현실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는 시조고 보통은 사설 시조에 많이 나타난다. 아까 말했잖아. 해학과 풍자라고요. 해학은 슬픈 일이지만 웃기게 만드는 것이고, 풍자라고 하는 건 비판적 의도를 가지고 비꼬는 걸 말하는 거지. 그래서 풍자의 정서가 나타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주제까지. 자, 시조에서 해야 될 기본적인 얘기는 다 해드렸어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솔직히 시조는 길이가 길지 않아. 그치? 꼴랑 3줄짜리란 말이야. 그래서 최대한 많은 작품들을 접해보면서 이런 식의 주제를 보고 저런 식의 주제를 보면서 그 주제를 표현한 다양한 방식들을 일단 이해하는 게 1번 단계고요. 두 번째, 그와 동시에 실제로 우리가 시험 장면에서 만나게 되는 일들은 보통 뭐냐면 내가 모르는 시조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오케이? 그러면 거기부터 무슨 능력이 필요할 거야? 해석 능력이 필요하지. 아, 이 작품은 이런 식의 시어를 사용하고 보아서 어떤 정서를 얘기하는 것이겠구나. 그런 것들을 뽑아낼 수 있는 스킬이 좀 필요합니다. 됐죠? 자, 작품을 때려 외운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 생각해 놓은 상태에서, 자, 그러면 이제 뒤에 27페이지는 잠깐 킵해 놓고요. 선생님이랑 아마 우리 돌아오는 토요일날 복용할 때 이 가사를 좀 마저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아. 자, 28페이지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실제 시조들의 모습을 볼 거야. 지금 작품이 몇 개나 있는지 볼까요? 먼저 가 작품에 3개 있는 거 보이죠? 보이나요? 나 작품에 3개 있고요. 다 작품에 2개 있을 겁니다. 맞죠? 미리 캐치하고 가실까요? 이 가 작품에 나오는, 미리 써놔. 가 작품에 나오는 작품들은 양반들의 시조야. 나 작품에 나오는 시조들은 기생들의 시조고요. 다 작품에 나오는 것들은 평민과 가객에 의해서 노래되었던 사설 시조들입니다. 그래서 대표작으로 한 3작품 정도, 2작품 정도를 같이 보자 이거야. 그렇지? 그래서 가 챕터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오케이? 가보자. 그리고 뒤쪽에 있는 문제들은 이런 다양한 작품들이랑 연결되는 것들이니까 아마 문제가 조금 풀 게 지난번보다 좀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 미리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디 갔냐? 39페이지까지 가야 될 거야. 문제 풀이만. 잘 풀어보세요, 다음 시간에. 자, 가볼게요. 먼저 이거 편의상 맨 처음에 나온 작품 A라고 부를게요. 자, 일단 읽어볼까? 뭐라고 돼 있어? 추강에 밤이 드니 물결이 차놓으라. 아, 그 얘기 좀 하고 가자. 얘들아, 시조에는 원래 제목이 있다 없다? 없어. 왜 없는지 알아? 왜 시조는 제목을 만들지 않는지 알아?
그러니까 시조가 만들어지는 분위기를 생각하면 좋아. 그러니까 이렇게 양반님네들이 옛날에 참고로 얘들아, 옛날 양반들은 각자 자기 밥상을 받았어. 알고 있지? 왜 일본 사람들이 한국의 문화가 뭐 찌개를 같이 퍼먹는 더러운 문화 이런 미친 개소리를 하고 있던데 우리나라의 양반들의 전통 문화는 각자의 밥상이야. 반상이라고 해. 그 모임의 주최자가 맨 위에 상석에 앉아서 이런 밥상을 받고 그 밑에 다른 사람들이 자기 앞에 밥상을 개인별로 받아요. 오케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아이고 뭐 김상서 오셨습니까? 그치? 아이고 송영감도 오셨군요. 참고로 영감이라는 말은 옛날에 이제 은퇴한 고위 간직자를 영감이라고 불렀어. 지금이랑 달라? 아무튼 이렇게 다양한 얘기들을 이렇게 앉아서 모여서 부르는 거야. 자, 그럼 실제로 시조는 어떻게 부렸던 거냐면 다들 이제 술도 몇 잔 해가지고 거나하게 취하면 이제 보통 여기 있는 사람이 아유 그래 이 정도면 흥도 오른 것 같은데 우리 시조 짓기 노래나 한번 해볼까 하면서 시조창을 시작합니다. 오케이? 시조창을 시작하면 뭐 예를 들어 탁생원부터 한번 해보시기 그래 하면서 노래를 시작하면 얘는 아유 좋지요 그러면 한번 제가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하면서 청사 하면서 노래를 시작하는 거야. 쉽게 말하자면 시조는 프리 스타일 랩이에요. 랩인데 겁내 느린 랩이에요. 알겠죠? 보통 15초당 한 글자를 말하는 랩이라고 생각하면 돼. 감 잡히죠 대충. 그래서 제목이라는 게 따로 존재하지 않았고 이렇게 연애 같은 자리에서 프리스타일로 불렸다는 것만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그런 느낌으로 접근해주세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천천히 생각을 하면서 대꾸를 맞추고 운율을 생각하고 이러는 거야. 요즘 랩은 보통 라임을 맞춘다고 하잖아. 그치? 마지막 글자라든가 어떤 포인트를 맞추는 거라면 조선시대 작품들은 대꾸나 수사법, 서리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라임을 맞췄어요. 뭐 어쨌든 그래서 자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야. 시조의 제목은요 보통 첫 번째 구를 제목으로 했습니다. 첫 번째 구. 그럼 지금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제목을 뭐라고 하는 거야? 추강의 밤에 드니 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다시 원래대로 이제 가볼게. 해석 춘사를 해보자. 초장. 추강은 무슨 강이야? 가을강이죠. 가을강에 어느 가을날 강이고요. 밤이 됐대요. 지금 전부 다 뭐하고 있는 거야? 배경 설정하고 있는 거 아니야? 어느 가을날 계절적 배경, 강 공간적 배경, 밤 시간적 배경이잖아. 그치? 밤이 되니까 물결이 차갑대요. 물결을 그냥 있는 그대로 느끼고 있는 거야. 그치? 뭐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물이 찬데요? 그런 거죠. 야 오늘 얘들아 날씨 춥다 야. 이거야. 두 번째 낚시들이 치니 고기 아닌 무덤해라. 중장에서 낚시 얘기 나왔어. 자 파란 펜 넣는다. 왔다 중요. 별표 칩니다. 선생님이 드리는 굉장히 중요한 꿀팁이에요. 잘 들으세요. 고전문학 작품에서 낚시하는 얘기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자 이건 어디다 쓸까? 여기다 쓸게요. 얘들아 따로 쓸게. 자 낚시 얘기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렇게 반응해 줬으면 돼. 가어옹의 여부를 파악해 주세요. 가어옹은 무슨 뜻이냐면 가짜 어부라는 뜻이야. 어부는 어부인데 가짜인지 여부를 따지라고. 만약에 그 가짜 어부가 맞으면 이건 거의 99.9% 확률로 주제가 자연 친화가 돼. 만약에 가오옹이 아니라면 그럼 무슨 얘기? 진짜로 낚시를 해야 되는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라면 이건 생계의 수단으로서의 미진이야. 오케이? 요거를 머릿속에 집어넣어 놓으세요. 아시겠죠? 고전문학 작품을 보는데 낚시한다는 얘기가 들어왔어. 그러면 가오옹이 맞는지를 보셔야 돼. 가오옹이 맞다면 주제는 자연 친화가 될 거야. 가오옹이 아니라면 주제는 생계 유지를 위한 수단이 될 거야. 나갔다. 되셨나? 네. 자,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대부분의 작품들이 가오옹이 맞기 때문에 그래. 근데 그 와중에 아닌 것들로 너희들 낚시질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자, 가오옹이라는 건 가짜 어부라는 뜻이었어. 그치? 만약에 이 사람이 그 낚시가 자신의 생계 수단이 맞았다면 이 낚시는 지금 내가 오늘 하루 밥을 먹느냐 못 먹느냐에 기로에 서 있는 거야. 내가 이 낚시를 성공하지 못하면 우리 집에 있는 아이들이 옷을 못 입는 거고 오늘 밥을 못 먹는 거야. 됐나? 월세를 못 내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목숨 걸고 할 거야. 그런데 가오옹이 맞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낚시를 하는데 신경을 안 써. 그물을 던졌는데 회수를 안 하거나 낚시를 던졌는데 아무것도 안 물거나 빈배만 가지고 온다거나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거야.
여기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 뭐라고 돼 있어? 고기 아니면 오면. 낚시를 했는데 고기가 물지를 않아. 자, 고기가 안 물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어군 탐지기라도 동원해서 빨리 잡아가야 될 거 아니야,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근데 이 사람 하자는 뭐예요? 무심한 달빛만 싣고 라고 돼 있어? 오케이? 그럼 고기가 안 낚이니까 대신 뭘 싣고 왔어? 배에다가 종장. 무심한 달빛만 싣고. 됐어? 무슨 상태로 돌아오는 거야? 빈 배를 저어오고 있지. 됐냐? 네. 배가 비었다는 얘기는 뭐가 없다는 거야? 욕심이 없다는 뜻이지. 무시만 하는 건 무슨 뜻이야? 신경 쓰지 않겠다는 얘기지. 자, 이 사람은 가어옹이 맞죠? 주제는 뭐가 된다? 자연친화와 불화일체가 되는 거야. 되셨지? 네. 첫 번째 작품 추강의 밤이 드니라고 하는 작품이었고요. 결국 이 작품은 화자가 지니고 있는 어떤 욕심 없는 경지를 말하고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리고 배경 이야기를 조금만 해보면 이런 것도 있어. 얘들아, 월산 대군이 작자잖아, 그치 얘들아? 대군이 뭐 하는 사람인지 혹시 알아요? 대군은 뭐 하는 사람을 보고 대군이라고 부를까? 혹시 아는 사람 없어? 한국사 좋아하는 사람 잘 없나 보다 여기. 얘들아, 나 궁금한 거 있어. 중학교 때도 국사라는 수업이 있니? 아, 중학교 때는 아예 그런 과정 자체가 없어? 네. 그럼 뭐- 해가지고 그럼 통합사회 그런 건 있나? 아니 없어요. 그럼 뭐 배워?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는 배우지 않아? 중학교 때는? 배우는데 뭘로 배워? 나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역사책 세계사랑 한국사랑 나눠져 있어요 한 책에. 아, 한 책에 한국사랑 세계사가 있다. 그 책의 제목은 뭐야 그러면? 교과서의 제목은? 그 역사책. 그냥 역사? 역사라고 해서 배우는 거구나. 그럼 뭐 거기 뭐 요즘엔 그런 거 안 하지. 빗살무늬 토기는 무슨 시대 거고 뭐 뗀석기, 간석기 구분하고 청동기는 어떠고 저쩌고 순장제도는 뭐가 있었고 이런 것도 요즘 외우냐? 그건 중1 때 하고. 아, 중1 때 하는 거야? 선생님 때는 고등학교 때 했던 것들이거든. 그리고 우리 때는 무조건 다 암기였어. 그랬구나. 요즘엔 좀 다르게 하겠지. 그게 맞는 것 같고요. 그거 외워서 뭐 했을 건데? 아,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건 알아두자. 얘들아, 대군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왕자들을 대군이라고 불러. 왕자들, 대군이야, 대군. 한 나라에 한 왕 밑에 대군이 한 명만 있는 경우는 거의 없지. 왕은 보통 자신의 왕비, 오케이? 그러니까 메인으로 한 명 있고 그 위에 수없이 많은 첩들을 두고 다니죠. 엄청나게 많이. 궁녀들을 그래서 성은을 입다라고 표현합니다. 얘들아, 궁녀는 참고로 궁에 들어간 여자들은 전부 다 왕의 소유물입니다. 건드리면 큰일 나요. 사형당해요. 알겠죠? 걔들을 뭐 성추행을 했다고 그냥 잡혀가서 당장 목숨이 날아가는 거야. 근데 이제 왕들이 돌아다니다가 오늘은 좀 새로운 기분을 느껴보고 싶다라고 하면 궁녀를 한 명 픽해가지고 같이 동침을 해. 그러면 새로운 아이가 막 태어나잖아. 그럼 이제 무슨 대군 튀어나오는 거야. 그 타이밍에 아이를 낳았다? 그러면 이제 자신의 계급이 확 올라가는 거잖아. 궁녀들의 입장에서도 둘 중에 하나야, 선택은. 임금의 성은을 입어서 내가 높은 계급으로 올라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처녀 상태로 늙어 죽는 것 둘 중에 하나야. 되게 슬픈 일 아니야, 그지? 되게 이상한 일이었죠.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궁녀들이 이제 임금의 눈에 들기 위해 노력했고 암투도 벌어지고 그런 일들이 있는데 뭐 잠깐 딴 얘기였고. 자, 그런 수많은 여인들 사이에서 이제 대군들이 튀어나오잖아, 그치? 왕자들인데 중요한 건 이거야. 이 왕자들끼리는 서로 뭐가 이루어져? 권력 다툼이 일어나지. 어쩔 수 없어. 오케이? 권력 다툼이 일어나는데 월산대군이라고 하는 이 왕은, 오케이? 왕이란데 미쳤나봐? 왕자는 지금 이 시를 왜 지었을지를 가만히 잘 생각해봐. 이거 어떤 선언 같은 거야. 얘들아, 나 권력 따위 관심 1도 없어. 나 건들지 마. 나 그냥 은퇴해서 저 뒤에 살 거야. 제발 날 가지고 뭐라고 하지 말아줘. 라고 하는 의도를 담고 있는 거 아니겠니? 그러니까 이런 시조를 썼겠지. 나는 빈배 저어올 거야. 난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작품의 의도까지 읽어보면 되게 재밌는 소설들이 다 숨어있다는 거지. 월산대군의 이 작품은 자신의 욕심 없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쓴 작품이 아닐까라고 우리 예상한다는 거야. 되셨나요? 네. 자, 첫 번째 작품. 그쵸? 유교 이념이나 자연친화. 여기서는 자연친화 쪽으로 왔었지? 두 번째 작품 가볼게. 자, 지우면서 갈게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혼이라는 사람의 작품이죠. 자, 말이 없는 청산이고요. 또 태가 없는 유수로다. 말 없는 게 뭔지는 알 것 같아, 그치? 태가 없다는 거 무슨 뜻이니까 태. 태는 교태를 부리다 이런 단어 들어본 적 있지? 꾸며낸 모습이란 뜻이야. 굳이 말하지 않고 굳이 모습을 꾸며내지 않는 청산과 유수를 말하고 있네. 됐니? 그럼 여기서 청산은 푸른 산이고 유수는 흐르는 물이야. 전부 다 뭘 지칭하는 단어들이 되는 거죠? 자연이지. 자연은 말로 자신을 드높이지도 않고 자신의 모습을 꾸며내지도 않는다고. 됐나? 자연을 예찬하고 있다. 네. 그리고 자연 예찬은 어떻게 했어? A한 B요, C한 D지. 무슨 법? 대꾸법부터 보이지? 오케이. 자, 말이 없는 청산이고 꾸밈 없는 유수야. 또 값이 없는 청풍이고 또 임자 없는 명월이야. 자, 봐봐. 청풍은 맑은 바람, 명월은 밝은 달. 무슨 법? 대꾸법. 청풍과 명월은 둘 다 뭘 말함? 똑같이 자연을 말함. 그러면 이 두 개도 무슨 법? 대꾸법. 보이시죠? 그래서 도대체 청풍 명월은 뭐 어떻다는 건데, 청풍은 돈 주고 사는 그런 개념의 대상이 아니란 뜻이야. 주인이 없어. 명월도 마찬가지야. 소유주가 따로 있는 게 아니야.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이지. 누가 그것을 이로움으로 저 달의 지분 2%는 누구 거니까 얼마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자연은 스스로 그러한 걸 자연이라고 부르잖아. 됐나? 청산, 유수, 청풍, 명호 같은 자연적 소재들, 자연을 지금 뭐 전부 다 뭐로 표현했어? 대우법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들. 아우씨. 더웠다 추웠다. 잠깐만 얘들아. 온도 조절 좀 해보자. 왜 이렇게 덥지? 온도가 너무 높은데? 잠깐만요. 아우 목이 탄다 야. 어우 씨 힘들어. 자 다시 대꾸법 같은 초장 안에서도 초장과 중장 사이에서 대꾸법이 나왔고 결국 이 두 가지 구조를 통해서 자연은 말도 없고 꾸밈도 없고 값으로 칠 대상도 아니고 주인도 없다는 뜻이야. 자연은 원래 자연 그대로의 상태를 말하는 거지. 그래서 이런 말을 하네. 이 중에 그럼 이 중은 여기서 이는 뭘 말하는 거야? 자연을 말하는 거지. 이러한 자연 속에서 병 없은 이몽이 병이 없는 이몽. 이 몸은 누굴 말하는 거야? 화자를 말하는 거지. 오케이? 화자는 분별 없이 늙을 거래. 이런 거 저런 거 분별한다는 얘기는 가린다는 얘기잖아. 나누어 보는 거고 분별 따위 하지 않고 그렇게 그냥 편안하게 늙어갈 겁니다 라고 말했어요. 됐나? 오케이? 병 없는 이 몸으로 분별 없이 늙어간다. 뭐예요? 자연과 뭐하겠다. 요 위에서 말하는 자연과 뭐하겠다? 친화하겠어 라고 얘기하는 시조네. 되셨나요? 오케이. 이런 얘기 자연 친화의 노래였습니다. 되셨죠? 자연은 누군가가 사고 파는 대상도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로 누리는 대상일 뿐이야 라고 말하는 전형적인 강호 안정가. 됐지?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자 마지막 김수장의 작품으로 넘어가서 양반시조 마무리 지을게요. 패턴이 거의 비슷하다는 게 느껴질 거야. 자 김수장의 노래에서는 무슨 얘기를 했나 봅시다. 초암이 정료한데 벗없이 혼자 앉아. 자 초암이라고 했는데 초암은 암자라고 생각하면 돼. 암자가 뭐냐면 깊은 산속에 지어놓은 조그만 오두막집 같은 걸 말하는 거야. 오케이? 스님들이 기거하는 곳을 암자라고 부르잖아. 산속에 지어놓은 조그만 집이야. 초암이 정료하대요. 적은 얘들아 어르신들 왜 아이고 혼자라서 적적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 들어본 적 있지? 료는 무료하다라는 말 알지? 무슨 말인지? 오케이? 심심한 거야. 심심한 거야. 오케이? 초암이 정료한데 그런데 심지어 나는 뭐도 있어? 벗도 없이 혼자 앉아있는 거야. 혼자 앉아있는 거야. 조심해라. 정말 조심해라. 파란펜 들게. 얘들아
선생님, 이거는 외로움을 말하는 거 아닌가요? 맞는데 아니야. 맞는데 아니야. 오케이? 왜 아니냐면, 해석을 뒤에서 이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근거가 되는 단어가 보인다고 해서 냉큼 집어먹지 마시고요. 그 단어가 존재하고 있는 맥락을 같이 살펴보셔야 되는데, 자, 처음에 그냥 혼자 심심하니 앉아있다는 거야. 친구도 없이. 여기까지 그냥 상황만 제시한 거잖아. 근데 그 다음에 이걸 보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평조 한 잎에 100원이 절로 준다고 했어. 이런 상태에서 평조라고 하는 건 뭐라는 거? 시조를 말하는 거야. 오케이? 평조 한 잎이라는 거 뭐냐면 노래 한 대목을 한다는 얘기야. 정사 이렇게 하면 돼. 초함이 정료한데 뭐 노래 천천히 알 수 있겠지, 그치? 한 글자당 15초. 그렇게 노래를 하면 이제 뭐도 졸아요? 백운이 절로 존대요. 무슨 법이니? 백운은 무슨 구름? 흰 구름조차 졸고 있는 거지. 조는 건 사람만 하는 거야? 선생님 집 앵무새도 졸던데요? 그러니까 무슨 법? 활용법 쓴 거 보이죠? 활용법을 써서 뭔가 넉넉하고 여유로운 전경을 표현하고 있는 거겠지. 됐어? 네. 그런 상태에서 자, 뭔가 좀 심심하고 외롭고 한 그런 느낌이 드는 구조인데 이걸 보고 마지막에 뭐라고 하느냐? 어느 뉘, 그러면 어느 누가라고 하면 되겠지, 그치? 참고로 중세국어인데 뉘는 이거는 누 플러스 주격조사 이야. 이는 현대국어에서 과거가 됐고 이거는 누구가 됐지. 그치? 그래서 누가가 된 거야. 어느 누가 이 하나 더 써야지. 좋은 뜻. 됐죠? 이 좋은 뜻을 알 수 있겠느냐? 안다 모른다? 모른다. 니들은 이거 모를걸 이게 얼마나 좋은지? 됐나요? 네. 좋은 뜻이라잖아. 이거는 긍정적 대상인 거야. 긍정적 상태인 거야. 화자는 혼자라서 너무 좋은 거야. 선생님이랑 비슷한 차이인가 봐. 집콕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 나갈래 집에 있을래? 집이요! 선생님은 고르지 않고 집을 고를 것 같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자연 속에 파묻혀서 자적하고 여유로운 삶을 사는 것 자체를 긍정하는 정서가 나온 이런 작품. 자연 친화의 정서를 드러낸 작품이라고 보면 돼. 되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양반들의 평시조 한 3작품 정도를 연달아 살펴봤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먼저 끝내고 이제 누구냐? 기생들의 시조로 넘어가야 되는데 참고로 이 기생들의 시조 중에서 향진이의 시조는 너무너무 중요해서 좀 끊어갈게요. 요거는 다시 컨디션 다시 끌어올린 다음에 아름다운 상태에서 좀 배울 게 많으니까 요거는 좀 천천히 보도록 하고, 자, 마지막 쉬는 시간 한 25분쯤에 다시 나타날 테니까 그때 다시 나타나서 마무리 짓고 가사 이론까지 오늘 정리를 하도록 합시다. 오케이? 잠깐만 끊어갈게요.